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춘자. 곧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 여자다.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 혹은 할머니로 불렀지만 이제 그 호칭들은 텅 빈 허공을 맴돌 뿐 붙잡을 주인이 없다. 3년 전 내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졌다. 내 유일한 딸 은영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아인이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허망하게 떠났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직 은영이를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의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돌덩이였다. 눈물 한 방울 흘릴 힘도 감각도 없었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나만큼이나 영혼이 부서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내 사위 민준이었다. 28 좋은 나이에 내 딸을 만나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행복해하던 민준이. 이제 그는 사랑하는 두 여자를 잃고 잿더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저 아이를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책임감이자 민준을 통해 내 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나의 처절한 이기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은영이가 좋아했던 매콤한 닭볶음탕, 아인이가 먹던 달콤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음식을 만드는 시간만이 내게 유일한 치유였다. 딸과 손녀의 제잘거리는 환청을 들으며 나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었다. 반찬통을 들고 그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설 때면 늘 어둡고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민주는 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말없이 밥을 삼켰다. 우리는 대화가 없었다. 그저 숟가락 소리와 그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는 밥을 먹는 건지 슬픔을 먹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다. 장모님, 이제 그만두셔도 되는데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나는 애써 웃었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자네 잘 먹는 모습 봐야 내 마음이 편해. 자네는 이제 그냥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우리의 관계는 장모와 사위라는 이름 아래 연민과 동질감이라는 기묘한 감정으로 엮여갔다. 나는 그의 집 냉장고를 채우고 밀린 빨래를 해주고 어지러운 거실을 치웠다. 그는 묵묵히 내 보살핌을 받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위태로운 일상을 이어갔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운명의 그날, 유난히 날이 굳었다. 저녁이 되어서도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나는 뜨끈한 김치찌개와 해물파전을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치읓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사위, 아직 퇴근 안 했나? 혼잣말을 하며 거실 불을 켜려던 순간 안방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낌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가 아픈 건 아닐까? 불안감에 나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1cm쯤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나는 그 틈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어둠 속 침대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민준의 실루엣. 그는 한 손에 내 딸 은영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고 있었다. 나는 보아서는 안 될 가장 은밀하고 절박한 몸짓을 목격했다. 그는 사진 속 은영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오른손은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상하 운동을 하고 있었다. 사위의 하체는 아무것고 걸치지 않은 나체였다. 상위의 와이셔츠는 단추를 풀어 제쳐져 상위의 탄탄한 복근과 잘 빠진 남자가 거기 있었다. 은영아, 은영아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절규가 뒤섞인 채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아니었다. 죽은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처절한 그리움, 살아남은 자의 참을 수 없는 고독의 폭발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죄책감, 그의 깊은 고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당혹감이 나를 덮쳤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내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사위의 행동은 멈출 줄 모르고 정상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의 땀이 흥건히 고이고 있었다. 사위의 리듬에 따라 나의 뭔가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나는 흠칫 놀랐다. 오히려 나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은 후 여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엄마와 할머니로만 살아왔던 내 몸이 그 장면에 반응하고 있었다. 메마르고 갈라진 내 눈에 수십 년 만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듯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열기가 피어올랐다.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며 뺨이 달아올랐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절규는 내 귀에 관능적인 유혹처럼 들렸고 그의 외로운 몸짓은 내 잠자고 있던 욕망을 잔인하게 일깨웠다. 나는 내 자신의 이런 반응에 소스라치게 놀라 작게 신음했다. 그 소리에 놀란 민준이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나는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거리로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붉게 상기된 뺨. 나는 거울 속 낯선 여자를 보며 몸서리를 쳤다. 미쳤어, 춘자. 너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사위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나는 스스로를 경멸하며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준의 모습과 내 몸을 관통했던 뜨거운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뜨거운 샤워물을 틀어 뜨거워진 내 몸을 어루만졌다. 놀랍게도 수년 동안 마른 샘이 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샤워기 물을 세게 틀어 젊었을 때 자우이했던 방식으로 그곳을 세찬 물줄기로 가극했다. 나도 모르게 아흑 소리를 내뱉었다. 조금 전 봤던 사위의 자위 행위를 떠올리며 나는 오랜만에 나의 여성을 깨우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민준을 피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거리를 두면 이 말도 안 되는 감정도 잊힐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얼굴과 그날 밤의 기억은 짙은 잔상으로 남아 나를 괴롭혔다. 나는 깨달았다. 그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이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였다. 그의 절박한 갈망은 정신적 공허함의 표현이었고 그것을 목격한 내 안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감정 역시 내 지독한 외로움의 발현이었다. 우리는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결국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이대로 어색하게 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신호 끝에 잠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준, 나 장모예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아, 장모님. 그의 목소리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 혹시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올래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어서요. 잠시 동안 수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네, 장모님. 지금 가겠습니다.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민준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먼저 찬장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 술 한잔 할래요? 몸도 녹일 겸.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의 잔과 내 잔에 맑은 액체를 가득 채웠다. 쨍!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단숨에 술을 털어넣었다. 싸한 알코올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몇 잔의 술이 더 오가고
민준이 먼저 어렵게 말문을 뗐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보여드려서는 안 될 모습을.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사과하지 말아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민준 씨 마음을 너무 몰랐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밤 은영이 꿈을 꿔요. 눈을 뜨면 아무도 없어요. 그 텅 빈 공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이성의 댐이 무너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젖은 뺨을 내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마, 민준 씨. 그는 어린아이처럼 내 손길에 기대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함께 울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진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는 조금 진정된 듯 보였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말이 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은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사위. 앞으로는 내가 사위에게 민준 씨라고 불러도 돼. 장모님.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장모님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알았네. 앞으로 자네를 민준 씨로 부르겠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면 안 될까?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는 그의 대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뺨을 감싸고 있던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 온기가 내 손을 타고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나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가져갔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적인 입맞춤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슬픔과 눈물 맛이 느껴지는 서글프고도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사위 민준과의 입맞춤이 처음에는 입술만 닿았다가 점점 입을 벌리고 혓길이 뱀처럼 휘감기면서 나도 모르게 심음이 뱉어지고 말았다. 사위는 소극적이었지만 나는 더 대담하게 사위 민준의 상의를 벗기고 그의 탄탄한 젖가슴을 혀로 하찼다. 나와 사위는 수년간 억눌렸던 본성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간이 아닌 한 쌍의 짐승이 되어 욕구를 채워가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아래에 묵직한 것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거의 실신할 만큼의 쾌락을 맛보고 있다. 사위 민준도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한 욕정을 모든 힘을 다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배출하려는 듯 점점 빠른 상하 운동이 이어졌다. 나는 사위와 내가 하나의 몸체가 된 듯한 착각과 온몸이 그에게 흡수되는 착각을 느끼며 격정의 끝을 달리다 마침내 동시에 폭발을 하고 이내 온몸이 감전이라도 된 양부르르 큰 떨림을 발산하고 서서히 잠속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경계와 윤리를 넘어섰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교류를 넘어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안식처를 찾아 들어간 구원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만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민준의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피어났고 내 삶 역시 회색빛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서성였고 조금이라도 더 젊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 몸단장을 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보기에는 부도덕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수였다.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성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잠든 그의 옆에서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무심코 손거울을 들어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군데군데 섞인 흰머리, 탄력을 잃은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 옆에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민준의 젊고 생기 넘치는 얼굴과 내 늙고 쇠잔한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현실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곧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 여자고 이 아이는 이제 막 30대 중반을 넘긴 젊은 남자야.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 그리고 장모와 사위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꼬리표.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롭고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행복 속에서도 끊임없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꾸만 위축되었고 그의 젊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때면 나는 숨을 죽여야 하는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젊고 좋은 여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늙은 내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를 내 옆에 묶어둘 수 없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를 놓아주어야 했다. 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내가 사라져야 했다.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내 심장을 돌려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울었다. 그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이것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내놓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멀고 먼 남쪽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계약했다. 며칠 이사 갈 날짜가 정해지자 나는 마지막으로 그와의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행복한 기억만을 남겨주고 싶었다. 마지막 데이트 날, 우리는 처음 함께 봤던 영화를 다시 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장모님, 당신을 만나고 저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애써 웃었다. 나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든 그의 얼굴을 밤새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 콧날, 입술 하나하나를 내 눈과 마음에 새겨 넣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출근하고 난 뒤 나는 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그 집을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떠났다. 새로운 집에 도착한 후 나는 가장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예전 번호로 그에게 내 생의 마지막이 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나예요.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덕분에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은 내게 빛이었고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당신은 당신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세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받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까지 모두 누리며 살아야 해요.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자 진심이에요. 아주 먼 곳에서 항상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을게요. 사랑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을 끄고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멀리 던져버렸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지금 나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때때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지독한 그리움에 가슴이 시리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와의 사랑은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를 떠나온 것은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으니까. 민주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뜻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부디부디 행복하기를. 나는 매일 밤 별을 보며 기도한다. 이 길고 긴 고백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를 나의 외로운 계절 이야기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